오늘은 그 지리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지리산을 나는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 8번, 1년에 한 2번씩 겨울에도 가고 봄, 가을에도 가고 한 총 8번을 가봤습니다.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지리산에 안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초까지 지리산을 8번 가고, 만 83년 이후에는 지리산을 가보지 않았고, 또 특히 이제 87년도인가 8년도에 그는 지리산 전체를 가본 게 아니고 임걸령까지인가 그 천하대장군 여장군 만들 때 전국에 이제 한라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두산까지 그 소위 뭐 지금 얘기하는 좌파 운동권에서 그 천하 대장군 여장군을 만드는 그 사업을 운동 사업이죠.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쭉 하던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그 지리산에 임걸령에 저 할 때 이제 잠깐 들렀고, 지금 내가 8번 정도 지리산에 갔다는 것은 그 뭐 중산이나 그린골이나 뭐 저기 칠성계곡이나 뭐 구례 하문사 뭐 지리산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백무동 이래서 이제 천왕봉을 통과하는 것. 그 종주, 예전에는 우리 그 종주 하면은 보통 그 4박 5일, 아무리 빨라야 짧은 코스로 가봐 3박 4일 내지 4박 5일, 예전엔 전부 다 텐트 치고 거기서 밥해 먹고 자고 이랬으니까 뭐 요즘은 그래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뭐 그래 오래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리산을 안 가본 지도 한 벌써 40년이 넘은 거, 40년이 넘었네요. 내가 그럼 40년 동안 지리산을, 40년 이상 지리산을 왜 안 갔느냐? 그때 그 보니까는 뭐 임도를 만들더라고. 아, 물론 이제 임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차를 몰고 이제 그 지리산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의 뭐 1400m, 1500m까지 노단 비슷한데 어디까지인가 하여튼 지리산 막 중턱까지 이렇게 차가 뚫려 있었디다.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지리산에는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뭐 지리산이 1박 2일이든 무박 코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내가 가졌던 그 지리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지리산에 가면은 한 1400m만 넘었으면은 막 그 운해, 그 구름의 바다가 밑으로 쫙 우리가 지금 등산에서 걷고 있는데, 우리 위에는 이제 짱짱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맑디 맑은 파란 하늘인데, 밑에는 구름이 있어가지고 막 비가 뿌립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이제 밑에서 뿌리던 비가, 그 먹구름 그 비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비가 사선이지 거의 45도 각도로 이제 위로, 그러니까 빗방울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현상도 나고. 그래서 실제 산이라는 것은 한 1400m를 넘으면은 이 자연 환경의 변화를 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자연의 신비감을 예전에는 3박 4일이나 4박 5일 종주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20대 그 초반 중반 대학 시절에 말이지. 그런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안 가봤죠. 자, 어쨌든 그런데 지리산에 가면은 예전에 세석평전이 있어. 세석평전, 이제 작은 돌자갈 밭들이 있는 평전이죠. 평평할 평자에다가 이제 밭전자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평시들이 만든 밭이라 이 뜻입니다. 그 평시는 뭐냐면은 그 백제계, 일본에 살던 그 백제계가 신라계인 그 원시 겐시들하고 원시들하고 1100년대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와서 지리산까지 숨어 들어가지고 그 일본에서 그 전쟁에서 패한 신라계와 백제계가 일본에 가서도
쌓았었죠. 우리가 이제 뭐 일본 고대사 뭐 중세사를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 백제와 그 신라가 끝까지 싸웠지 않습니까? 또 백제 부흥 운동을 할 때도 2만 8천 명의 군사를 저 일본에서 보냈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 그 일본이라는 곳이 사실은 한반도와 붙어 있었고 해빙기 때 이제 녹으면서 그래 됐는데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뭐 고구려계나 신라계나 백제계 가야계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그 일본인가 그 우리 한반도인은 97, 8%가 과학적으로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도 뭐 유사한 것들이 많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친일을 이해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일본은 일본이고 뭐 한국은 한국이고 단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자유민주 체제 진영으로서 한미일 그 동맹을 강화하는 그 해양 세력에 붙는 것이 맞다는 이런 정치적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 고대사 중세사를 얘기를 할 때는 신라 백제 간의 전쟁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소위 겐페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제 세력이 그 신라가 삼국통을 되면서 백제 세력이 많이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라 세력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가 있고 가랴 세력도 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본 지도를 쭉 보면은 이제 요 모양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반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라도나 제주도에서 가기 쉬운 지역이 이제 일본의 서부 지역이 되겠죠. 백제계는 서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일본의 그 해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해군을 건설하고 일본 해군을 건설하고 그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를 러일 전쟁 때 1904년 5년 때 처부수는 해군 세력이 되고 또 신라는 경주나 포항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저 동쪽 중간 지역에 일본에 그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계는 혼슈에 많이 살고 또 백제는 구슈에 많이 살게 되는데 그 이 신라와 백제와의 그 싸움이 사실 일본에 가서도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칼 융에 의하면은 사실은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 백제계와 그 신라계는 사실은 이제 그 언어도 다르고 피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융합된 것이 언어가 통일되고 융합되고 섞여나간 것이 신라 삼국 통일을 통해서 이제 고려로 오면서 이제 그래 됐지. 그전에는 언어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남부역에 고구려, 신라 이렇게 되고 그 남부역에 이제 백제 일본의 이제 그 구슈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제 신라계는 아무래도 스키타이 저 후은족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계통이 되겠죠. 함경북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생물학적으로도 다르다. 그런데 이제 신라 삼국 통일 이후에 이제 고려를 건국함으로써 이제 언어가 다소 섞이고 이제 통일이 서서히 이제 되기 시작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 중력 그 해안 시대에 이제 무사계급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이때 강력한 이 두 가문이 결국에는 그 저쪽에 밑에는 이제 백제계, 위에는 이제 신라계가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서로가 싸우게 됩니다. 서로가 이게 이제 1100년대 1100년 1150년부터 한 5년간의 전쟁을 하는 이 그 전쟁을 그래서 신라계의 원시와 백제계의 평시 간의 전쟁인데 이 겐페이 전쟁 그러니까 이제 원평 전쟁이라고 합니다. 원평 전쟁. 하여튼 이 지독한 거야. 하여튼 그 신라와 백제의 그 한반도의 싸움이 일본에 가서도 전개되었다. 그래서 원평 전쟁에서 5년 전쟁해가지고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이제 신라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신라계가 이제 이기게 되기 때문에 덴노우라 해전이라고 있어요. 1185년인가 그때 일본 그 시모노세키 항 있지 않습니까? 그 앞바다에서 그 덴노우라 전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신라계가 다 이기게 되니까 이제 백제계들은 패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남은 패잔배들은 거제도까지 왔다가
또 신라계의 그 저 원씨가 또 거제도까지 추적해 오니까 섬진강을 통해 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세석 평전 그 돌밭을 그 원래 산을 깎아 가지고 실제 그 지리산에 가서 이제 나는 그 한 대여섯 차례 그 세석 평전에서 항상 텐트를 치고 그 밥을 해 먹고 우리 그 젊은 시절엔 그랬는데 세석 평전에 가보면은 거의 좀 기울기가 있지만 평지입니다. 평전이야. 평시들이 밭을 일구었다 해가지고 평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 중세사를 논할 때 그런 그 세습평전 지리산 세습평전 얘기가 떠오른다. 그리고 내가 저 구례 함사에서 출가해가지고 성녀로서 그 1년 정도 그 구례 함사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지리산 등반은 하지 않았지. 구례 함사에서 뭐 그 계곡이나 왔다 갔다 했지. 내가 그 지리산을 8번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4박 5일 그 완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4박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또 뭐 도로가 잘 생기고 이래 가지고 자 옛날 그 시절 추월 생각하면서 세습평전 얘기를 했고 또 요즘 지금 이래 보면은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딱 해놓고 보면은 이제 그 저기 국힘당의 신라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거 지방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신라계의 국힘당과 그 백제계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누구든 뭐 대통령이 대선이 주자가 누구든 간에 과연 이 남북이 분단된 돼서 이렇게 동서도 융합하지 못하고 그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한반도에서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의 그 저 신라와 백제 간의 싸움은 결국에는 그 1100년대에 그 원시 신라 가문이 신라계의 원시가 이기면서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까지 이고 메이지 유신까지 온 겁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 때 이르러 가지고 육군은 신라계가 장악해 가지고 만주사변을 일으켜 가지고 러일 전쟁을 할 때 러일 전쟁을 저 대륙에서 만주에서 하고 또 이제 그 백제계 세력은 이제 해군을 장악해 가지고 러일 전쟁 때 이제 그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를 부수고 이런 것들 이제 소설에 보면은 저 일본의 그 국민 작가라는 갑자기 그 일본 소설 그 언덕 위에 부는 바람인가 료바시다 시바타료 료바시다료 아이고 내가 요새 기억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가니까 시바타료일 겁니다. 언덕 위의 구름인가 그 소설이 그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그 아주 재미있는데 일본의 그 개학이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인물들 일본 그 근현대 사이에 그 러일 전쟁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일본이 그 성장하는 그 시대에 전쟁하기 위해서 뭐 차관을 아주 그 저 액티브한 소설인데 언덕 위의 구름 한번 뭐 소설 시바타리오 소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일본 소설 중에서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료마가 간다. 일본 근대화를 한 료마가 간다. 메이지 유신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자 오늘은 그 지리산 대학 시절의 체험과 세습평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 중세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 현대까지 이어진 일본에서의 신라계와 백제계의 싸움 지금 그리고 한반도 그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역시 신라계와 백제계의 싸움이 국힘당과 민주당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념 체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념적 체제 전쟁의 성격 자유민주공화정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 신라계의 국힘당과 그리고 자기들은 알든 모르든 그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문재인파는 전대입 세력입니다. 82학번 뭐 83, 똥파학번 가기도 하는데 82학번 뭐 우상호라든가 이인영이라든가 뭐 70년대 학번에 지금 국회의원 누구죠? 우원식이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을 이제 그 문빠고
그리고 이재명이를 따르는 애들은 또 내가 옛날에 그 뭐 진보 정당 이쪽에서 강의 좌파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든가 뭐 혁명사를 강의할 때 내가 직접 배웠던 애들인데 그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의 들이 이제 사실 그 성남이라는 그 71년도인가 강주 대단지에서 이주해온 그 어떤 성남 그 지역이 참 되게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 이제 경기동부연합인 한총련 세대 이재명 뒤에는 이제 좀 한총련 세대가 있죠. 한총련 세대는 아무래도 뭐 저 시골에 있는 그 지방대 총학생회장 애들이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뭐 원래 그 저기 좌파 애들 뭐 NL 주사파든 이쪽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이론이 있는데 우리는 짱돌만 잘 던지고 꽃병 화염병만 잘 던지면 되지 우리가 주체사상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해서 이론이 되게 약하고 김문수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 계열이죠. 선호련을 사실 그 민노총을의 그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제 뭐 김문수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사실 김문수가 대통령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좌파를 경험해보고 좌파의 나쁜 점, 좌파의 이상주의는 하나의 관념주의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점진적 사회공학이 좋다. 점진적 개혁주의 이것만이 사실은 인간의 자유와 그 민주주의 열망이 맞다. 뭐 이런 겁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신라 백제 싸움이 서로가 그런 것을 숨기고 뭐 국힘당이니 민주당이니 이런 식으로 싸워서 되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역 간의 정치가 되고 있고 얼마나 저 이질감이 있으면은 일본에 가서도 결국에는 수백 년을 그렇게 그 신라계의 원시와 백제계의 평시가 싸움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패배한 백제계가 결국에는 그 제도를 거쳐가지고 섬진강을 타고 세석평전 그 산을 허물어뜨리고 밭을 일궈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했는 그 평시. 그래서 이제 평시가 일군 밭이라 해서 평전입니다. 평전. 평시들이 만든 밭. 그 세석평전. 전부 다 그 돌자갈밭이죠, 그가. 지금도 그 가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밥을 해먹고 이랬는데 그 밭의 모양이 다 있습니다, 거기. 자, 오늘 세석평전에 대한 이야기와 신라 백제 싸움이 어떻게 민족 융합의 길로 가야 된다. 나는 원효 사상을 좋아하는데 원융무의 화이부동 각자의 개별성을 인정해주자. 지역적 특성을 인정해. 다 다르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같이 하나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